반갑습니다. 한바닥 세계사입니다. 오늘 한바닥에 정리할 내용은 신학로 개척, 그 중에서도 신학로 개척의 배경과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상으로는 동아출판사 기준으로 해서 114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 신학로 개척의 결과와 영향은 다음 시간에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학로 개척의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11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전 유럽에 걸쳐 일어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십자군 전쟁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결과, 중세 유럽을 이끌었던 봉건제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거죠. 세부적으로는 교황이라든지 영주 그리고 기사가 몰락하게 되고, 반대로 왕권이 강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전쟁 물자 수송과 같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항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또한 노동력이 매우 중요시되죠. 그러면서 농노의 신분이 상승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화폐 사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지금 아래쪽에도 보이다시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무역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14세기에 특히 이 지중해 중에서도 이탈리아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도 등장을 한다든지 이후 종교개혁 등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즉 유럽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상공업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아시아와 유럽의 교역에 있어서도 지중해 지역이 중심이 돼서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아시아와의 교역은 많은 이득을 남기는 그런 무역인데, 이 지중해 지역이 독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중해가 중심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베리아 반도가 되겠죠.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에스파냐라든지 그리고 포르투갈이 되겠죠. 이런 나라들은 지중해 무역에서 막대한 부를 획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배가 아팠겠죠. 때문에 자기들도 아시아와 직접적인 교역을 할 수 있는 루트가 필요했을 것이고, 특히 이때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점점 중앙 집권화되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아시아와의 교역로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었다. 두 번째, 지금 보면 유럽과 아시아 교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역 중간에 어느 나라가 들어오게 되느냐? 바로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15세기에 이르게 되면 이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기존의 무역 루트라고 할 수 있는 바닷길 그리고 비단길을 장악하고 바로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하게 되더라. 누가? 오스만 제국이.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오스만 제국, 이슬람 세력권이라고 되어 있죠. 특히 이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로 통하는 길목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이러한 무역 루트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있던 비단길이라든지 이러한 곳들을 장악하면서 새로운 무역로의 필요성이 더 필요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마르코 폴로 들어보셨죠? 이 사람에 의해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전래가 됩니다. 이 동방견문록이 전해지면서 동방에 대한, 아시아에 대한 호기심이 점차 높아지게 되고, 결정적으로 바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 선박이라든지 그리고 지도 제작 기술 그리고 천문학, 지리학 등이 역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나침반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되면서 항해술이 크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항로를 위한 그러한 바탕이 되었던 거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신학로 개척의 배경은 에스파냐나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들의 새로운 항로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과, 두 번째,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하고, 또한 마르코 폴로에 의해서 동방견문록이 전해지면서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와 맞물려 선박이라든지 지도 제작 기술이
증가하게 되고 천문학과 지리학이 크게 발전을 하면서 항해술도 잇따라 발전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이제 본격적인 신앙 로켓 체계에 나서게 될 겁니다. 신앙 로켓 체계에 가장 앞장섰던 나라는 당연히 이 지중해 무역에 소외되어 있었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되겠죠. 이 나라들이 직접적인 이제 신앙 로켓 체계에 나서게 되는데 첫 번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 이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아서 신앙 로켓 체계에 앞장섰던 첫 번째 인물 바로 바스코 다 가마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남쪽의 희망봉을 건너서 어디로 가는 인도로 가는 항로를 새롭게 개척했던 분이 바로 이 바스코 다 가마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다시피 이쪽 리스본 포르투갈을 떠나서 남쪽에 여기가 희망봉이 되겠습니다. 희망봉을 건너서 인도까지 가는 이러한 항로를 새롭게 개척을 했던 사람이 되겠고, 다음에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서 보시면은 콜럼버스, 대표적으로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어디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서인도 제도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신항로 개발을 통해서 서인도 제도를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되고, 다음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 사람에 의해서 그 4차례의 서인도 제도라든지 그 인근을 탐방하고 나서 서인도 제도가 인도가 아니다, 새로운 대륙이다, 즉 신대륙의 발견을 입증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계 일주를 최초로 했던 분이 되겠죠. 마젤란, 바로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는 이러한 성과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역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 서인도 제도를 개척을 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를 죽을 때까지 인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다음에 마젤란 같은 경우에는 이 남아메리카 남쪽을 건너서 태평양을 돌아서 이렇게 필리핀에서 원주민한테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 부하들이, 선원들이 마젤란의 시신을 수습해서 다시금 끝까지 이렇게 에스파냐까지 돌아오면서 최초로 세계 일주를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게 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구 구형론을 입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항로 개척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신항로 개척에 따른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